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자, 우리 21강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조선시대 문화사까지 넘어오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은 이제 근대사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여러분들 절반 이상을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대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출제의 비중은 7에서 8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우리가 근대시대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호 개방을 한 개항기, 요 개항기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권 피탈을 겪게 되면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근대다라고 하면요. 7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는 바로 요 개항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 일제강점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문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근대 1, 근대 2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기도 하고요. 일단 요 부분을 먼저 잘 마스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주제 40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흥선대원군의 개혁과 외세의 침입입니다. 자, 우리가 근대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근대의 여명기다 라고 할 때 흥선대원군을 탁 스타트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시기에는요. 요 흥선대원군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개괄을 하셔야 되냐면 앞에 안동김씨, 풍양조씨 번갈아 가면서 소수의 가문으로 권력이 집중됐던 세도 정치기에서 넘어오는 시점으로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 때는 뭐 홍경래의 난도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임술농민 봉기도 일어났고요. 너무 나이가 어린 왕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정치가 이게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했던 것이 흥선대원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흥선대원군은 여러분 크게 국내 개혁과 그다음에 국외에 여러 가지 남겼던 업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대적 상황을 보시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정책을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과 그다음에 또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추진했던 정책들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수월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외와 관련해서는요. 흥선대원군의 방침이 어떤 입장이었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나라를 꽁꽁 걸어 잠근다라고 하는 세국정치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통상 조금 그걸 완화시켜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다. 라고 흥선대원군의 어떤 대외적 입장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출주제 40에서는요, 요 두 어떤 줄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세도 가문을 축출했다. 안동김씨 일족을 몰아내는데 일조를 하게 되고요. 아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시기가 순, 헌, 철. 철종이 또 후사 없이 사망을 하게 되자 당시에 이제 이후에 왕위를 계승하는 문제를 두고 이게 고민에 빠졌겠죠. 근데 당시에 이제 철종도 후사가 없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왕위를 계승을 하는데 이제 주변에 왕족이 누가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할까 안동김씨가 눈을 부릅뜨고 들여다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왕이 될 것 같은 좀 권력 기반이 탄탄하게 있는 왕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 싹을 자르려고 아예가 시작도 못하게끔 이 안동김씨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이 흥선대원군 집안 같은 경우는요. 저기 앞으로 인조의 셋째 아들 쪽의 계보예요. 그래서 이제 왕실 사람이기는 하나 왕족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근데 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영군이 이 남영군이 당시에 이제 정조하고는 이복 형제에 해당되는 그 은신군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좀 이렇게 왕족하고 가까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방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안동김 씨가 왕이 될 만한 어떤 그런 가문이나 그런 집안은 아주 싹부터 자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흥선대원군은요 별명이 있었어요. 산갓집의 개다. 그러니까 나는 권력에 아무 욕심도 없고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흥선대원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다가 올리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헌철 그의 아들이었던 고종이 왕으로서 올라오게 되는데
왕이지만 왕의 아버지가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원군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존중을 해주게 되죠. 흥선대원군.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나이가 너무 어려서 흥선대원군의 실권을 다 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집권을 하자마자 이 인물이 고종 왕위에 오르고 자기가 이제 실권을 지자마자 안동김씨 일족을 이제 몰아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변사를 축소 폐지하였다. 저 비변사는 세도 가문에서요. 이 비변사를 주축으로 해서 정권을 휘둘렀단 말이에요. 쟤는 원래 변방을 방비하기 위해서 설치한 임시기구였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뭐 이제 조선 후기에 가게 되면 뭐 비빈을 간택하는 일까지 여기서 다 하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비변사를 축소하고 폐지시켜버리고 기능을 원래대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정치를 담당하는 의정부와 그 다음에 이제 군사를 담당하는 이제 이 삼군부를 부활을 시켜주게 된다는 거. 이게 다 사실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왕권 강화 차원에서 이제 또 대전 회통이나 육전 조례와 같은 것 등의 법전을 편찬하기도 했다. 자,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통일된 법전, 조선시대 통일된 법전 하면 여러분들이 경국대전을 떠올리셔야 되겠고요. 얘가 시작이라면 이제 마지막 이 법전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이 이제 대전 회통 다 만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대전 회통이 마지막이에요. 시작과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복궁 중건입니다. 임진왜란 때 소실돼서 우리나라의 이제 중심에 해당되는 저 궁궐이 다 소실이 됐기 때문에 저걸 다시 한번 중건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거죠.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궁궐의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당 100,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를 띠는 저 당백전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게 굉장히 경제를 혼란하게 했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냥 하나의 예시인데 내가 뭐 예를 들면 커피 한 잔을 사 먹으려고 해도요. 이게 1,000원 가지고는 안 돼요. 뭐 10만 원을 주고 이렇게 사 먹어야 된다든지 이게 화폐 가치가 완전히 떨어진 겁니다. 저런 이제 당백전을 발행을 하고요. 또 기부금인, 왜냐면 이제 공사를 지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부금인 원납전을 징수하게 되는데 원에서 납부한다, 말이 원에서 납부하는 거죠. 저걸 강제로 많이 징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과 백성 모두가 원성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경복궁을 중건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점점 흥선대원군의 등을 돌리게 되는 세력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흥선대원군의 정책들은요. 민생들을 위한 그리고 왕권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실시된 것이 있었지만 이 경복궁 중건에 가게 되면요. 흥선대원군을 지지하고 절대적으로 지지해줬던 최익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그 인물조차도 이거 경복궁을 중건하는 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흥선대원군을 강하게 비판을 하게 돼요. 특히 여러분 이런 건설 사업을 하게 되면 백성들 농사 지어야 되는데 저기다 동원시켜가지고 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서원철폐 보실게요. 서원철폐는 백성들의 입장에선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서원에 딸린 토지와 노비, 이게 국가 재정이 많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서원이. 그래서 이 서원을 원래 그전부터 여러분 이 서원이 철폐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영조와 그다음에 흥선대원군 이렇게 둘을 떠올리셔야 돼요. 영조 때도 서원 철폐 선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과 관련해서는 서원을 47개소만 남기고 철폐했다. 요거를 좀 눈여겨서 보세요. 근데 요런 사료도 나올 수 있어요. 흥선대원군이 공식석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서원 철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저 서원을 철폐할 때 얼마나 거센 반발에 부딪혔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저 서원을 철폐하는 거는 흥선대원군 때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저걸 철폐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했는데 많은 이제 저 사림들, 양반층들이 이거를 거부를 많이 했겠죠. 근데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공자가 다시 살아나도 난 저거 철폐한다, 추진시킨다. 그러니까 아주 과단성 있는 정책을 많이 펼쳤던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만동묘, 명나라의 황제를 모시는 이런 만동묘 같은 것들을 철폐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양반층들에게 많은 좀 비판을 받았겠죠. 자, 그 다음에 양반 유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또 최익현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를 비판하고요. 고종의 칭전을 요구하는
고종이 이제 나이가 됐다. 나이가 찼으니까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계유상소를 올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은 그러니까 이 최익현은 흥선대원군의 여러 가지 특히 뭐 이런 국외 정책이라 대외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왕권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은 지지를 보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왕이 어느 정도 고종이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복궁과 같은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저런 정책들을 필 때는요 또 아주 자신의 목을 내놓을 정도로 직언을 하게 됩니다. 최익현은 비교적 좀 건강한 보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정의 개혁인데요. 우리 조선 후기 때 저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것이 임술농민 봉기였잖아요. 근데 그 임술농민 봉기가 일어났을 때 이제 전정, 토지세, 군정, 군역의 문제, 그 다음에 환곡, 돈 빌려주는 문제까지 뭐 억지로 막 빌리게 하고 이자를 불려받고 이래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해결합니다. 이런 거는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백성들한테 너무너무 좋았던 정책이었어요. 자, 일단은 그 전정과 관련해서는 양전 사업을 합니다. 토지세와 관련해서는 땅을 다시 재는 거예요. 양전 사업을 해서 은결을 색출합니다. 이 은결을 색출한다는 거는 숨어있는 땅을 다시 드러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냐, 숨어있는 땅을 드러내는 게 무슨 의미냐? 세금 걷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호포제, 이거 군정과 관련된 건데요. 군역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분의 구별 없이 호포제, 집집마다 걷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양반에게도. 그래서 이거는 호포제로 가기는 사실 쉬운 전 정책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요거를 흥선대원군이 아주 과감하게 요거를 추진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뭐 조광조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앞뒤가 똑같고 꼿꼿한 사람 이거 이렇게 다 주변에 너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무조건 옆을 돌아보지 않고 추진하면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오래 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 역시 적을 점점점 많이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창제, 환곡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환곡 대신 저건 환곡은 국가가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사창제를 실시하여 농민의 부담을 줄이기도 했다는 거. 그래서 전정, 군정, 그 다음에 환곡과 관련된 요 부분에서 해결이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관련된 이제 흥선대원군의 대외적인 어떤 입장, 요런 상황들을 살펴보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은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원인과 결과를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순서 맞추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병인, 박해. 프랑스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하고 대대적으로 처형을 하게 되면서 이게 원인이 돼서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병인 양요가 되겠어요. 병인 양요. 자,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발생이 됐던 것이 뭐냐면 조금 더 뺄게요. 이렇게 신미 양요가 되겠어요. 그리고 요 중간에 우리 또 조선 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던 쇼킹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순서대로 요거를 보시면 이렇게 하면 이거 제가 이제 발음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병오신 이거 하시면 돼요. 자, 얘 다시 연결해드리면 병제병오신 이거 그냥 입에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병제병오신. 근데 얘는 보면 여기만 하셔도 돼요. 병오신만 하셔도 되는데 병인양요 원인이 뭐냐? 병인박해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신미양요 얘 원인이 뭐냐? 제너럴 셔먼호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병오신 중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낍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볼게요. 병인박해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천주교 프랑스의 그 천주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그러니까 조금 내용을 좀 지엽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흥선대원군은
뭐 천주교인들을 뭐 처음부터 완전히 이렇게 뭐 배척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 러시아의 위협을 프랑스하고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견제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고 그르쳐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대대적으로 이렇게 내부적인 어떤 불만들이 많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잠재우고 무마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천주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게 됩니다. 결정을 그렇게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병인 양요를 맞이하게 되죠. 프랑스가 병인 박해를 구실 삼아서 조선과의 통상수교를 시도하게 된다. 프랑스 로즈 제독의 함대가 여러분 풀어줘 나 풀어줘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프랑스 로즈 제독의 함대가 강화도를 점령하고 한성으로 진격을 하려 하였으나 그래서 어디까지 밀고 들어오냐면 그 마포 있는 데 있죠. 양화진 여기 일대까지 배가 쭉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그쪽 일대를 뭐 완전히 이렇게 막으니까 얘네가 그냥 그 일대만 요렇게 시찰만 하듯이 보고 그냥 들어갑니다. 측량만 주변부만 측량만 하고 돌아가요.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진격을 안까지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또 한성근, 문수산성에서 한성근, 정족산성에서 양헌수의 부대가 프랑스군을 격퇴를 하게 됩니다. 뭐 여기서 엄청난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 정족산성에서 실제로 뭐 저 프랑스가 많은 그 저 함대를 끌고 들어오면서 한 1000여 명을 데리고 군인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막상 저 정족산성에서 싸울 때는 한 160여 명밖에 들여보내지 않았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 엄청 무시한 거죠. 우리 조선은 그냥 무조건 이길 것이다. 저 정도의 수로. 근데 당시에 저 양헌수 장수가 엄청난 준비를 통해서 저걸 대대적으로 대승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이 양헌수의 부대 프랑스군을 격퇴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들어주지 않고 물리쳤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저거는 승리한 전투에 해당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프랑스군이 이걸 태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왕실의 의궤를 포함한 외규장각의 도서 등 각종 문화재를 약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어떤 협상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거 2011년에 이거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이거를 대여의 형식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요. 임대 형식으로 겨우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 근데 여기에는요. 또 여러분들 한능검에서 잘 나오는 박병선 서지학자, 역사학자예요. 요 분이 또 활약을 하셨다는 거, 기여를 하셨다는 거. 이걸 우리가 한수할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인데 우리가 이제 저런 병인 양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뭐 완전히 뭐 이거는 뭐 흥선대원군뿐만이 아니라 당시 조선의 백성들도 저 서양인들은 상종을 할 놈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을 만연하게 깔리게 했던 사건이었어요. 독일 상인이 그 전에 우리나라 조선하고 통상을 자꾸 하려고 시도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벌이게 되냐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현군의 묘를 파헤쳐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장품들을 가지고 통상수교 할래 안 할래 흥정을 하려고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당시에 그 묘를 팔려고 갔는데 거기에 석회칠이 되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이 묘가 너무 단단하니까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아주 우리가 이제 문을 더 꽁꽁 걸어 잠그게 되는 수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더욱더 강화됐다는 거죠. 병오신 이렇게 됩니다. 병오신. 당시에 백성들이 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미학녀입니다. 자, 이거는 미국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조선과 통상수교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 전에 여기에서. 상선이에요. 근데 이 상선이 왔을 때 통상수교 하려고 하니까 당시에 관찰사였던 이제 박 교수를 비롯한 이제 뭐 대표 그 관리들이 이거는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이거를 어떻게 개인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해요. 그러자 이제 알았다 돌아가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배가 많이 고프고 좀 여러 가지 식량이랑 이런 걸 좀 도와달라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뭐 박 교수와 그 다음에 또 거기 있는 평양에 있는 주민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물과 음식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해줍니다. 도와줍니다. 근데 이들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오히려 계속 그 일대에서
머물면서 막 약탈을 하고 자행하고 몹쓸 짓을 하고 이러니까 평양의 주민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아가지고요. 일명 이제 화공작전이라고 해요. 뗏목에다가 기름칠을 해가지고 불을 붙여서 이거를 제너럴 셔먼호에다 갖다 붙입니다. 이게 박살이 나요. 제너럴 셔먼호가. 열받게 한 거죠. 이 평양의 주민들을. 바로 이제 그런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신미양요였어요. 그래서 이때 미국이 강화도로 침입해서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를 공격해서 어제연이 이끄는 조선 수비대가 결사적으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재현 장수는 여기서 결사적으로 저항하다가 결국엔 전사하세요. 그래서 미국이 퇴각하면서 어재현 장수 숫자기 등 수많은 또 전리품을 약탈하게 된다는 거. 좀 뭐 안타깝죠. 어쨌든 저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이건 승리한 전투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뭐 이제 이거 장수 숫자기말 이거 엄청 유명한 사진인데 이게 결국에는 미국의 군함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좀 우리 입장에선 또 사실 치욕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전리품 등을 약탈하기도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 이후에 흥선대원군은 외세에 대한 척화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그래서 저렇게 서양에서 서양 오랑캐가 침입했을 때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고 하는 척화비를 건립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병오신, 그 다음에 척화비까지 순서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병오신척, 병오신척, 병제, 병오신척 요렇게까지. 여러분 여기 이 신미양요 하나 팁 알려드리면 너무 안 외워진다. 광수어미를 외우세요. 광수어미. 광수가 엄마를 찾아요. 광수어미, 광수어미. 자, 요거는 광성보. 광성보. 숫자 깃발. 그다음에 어재현 장수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신미 양요예요. 신미 양요. 광수어미, 광수어미. 광수가 엄마를 찾아요. 이거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를 두 개를 섞어서 잘 물어보기 때문에 요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팁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가 보시면 왕이 창덕궁에서 즉위를 하였다. 그때 나이가 12살이었기 때문에 이 광후가 수렴창장을 하였다. 친아버지인 흥선군을 높여서 대원군으로 삼아 모든 정사에 참여하고 신하의 예언은 달리 대우하였다. 요거는 이제 흥선대원군이 막 실권을 잡는 시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거 연도는 외울 필요 없는데 요게 시점이 요렇게 됩니다. 그냥 한번 눈여겨보세요. 1863이고요. 그 다음에 최익현이 상소를 올려서 흥선대원군의 잘못을 탄핵하기를 만약 그 자리가 아닌데도 국정에 관여하는 자는 단지 그 지위와 자리의 녹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뭐 흥선대원군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만 좀 내려오소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점이 어느 시기로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냐면 1873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권불 10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화무 11홍 권불 10년. 뭐냐면 꽃이 아무리 예뻐도 10일을 못 가고요. 너무 이 꽃이 예쁘다 그래도 10일 되면 시든다는 이야기예요. 권력이 아무리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정도로 권력을 쥐고 있어도 10년 못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딱 흥선대원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1863년, 1873년. 그래서 요때 집권하고요. 그 다음에 요때 내려옵니다.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하게 돼요. 그냥 뭐 요거는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 고종이 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강화도 조약을 하게 됩니다. 문을 열어요. 문호 개방하게 된다는 거. 근데 중간에 뭐가 끼느냐? 연도를 몰라도 여러분 풀 수는 있어요. 흥선대원군 집권하고 업적 물어보는 거니까 사창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속대전을 보시면 요거는 영조죠. 영조. 그 다음에 3번 장용령 정조죠. 그 다음에 제가 개해년 개해약조 이 선지 너무 반복돼서 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개해약조 이거 세종입니다. 그 다음에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이 되었다. 요거는 숙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주제 41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상조약의 체결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지점이 되면은 흥선대원군이 73년에 하야를 하게 되고요. 그 지점이 되면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흥선대원군이 펼쳤던 외교 방침이었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서 돌려서요. 우리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통상수교를 하려고 하는 이런 개화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제 그 지점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일본 군함 운요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 운요호가 강화도에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요. 무력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 문제 당시의 상황은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주변부를 저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경계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함포를 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이제 저런 행위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사실 이제 당시에 일본의 의도를 살펴보게 되면 다분히 고의적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말하자면 일본 제국주의에 우리나라를 이제 침탈하려고 하는 그 침탈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강화도까지 접근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한양까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런데 이제 그냥 우리는 탐문을 하려고 하는 거다. 주변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다. 이런 명분을 띠면서 우리가 저들에게 함포를 쏘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불러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군이 경고 사격을 하게 되었고 이걸 빌미로다가 요걸 빌미로 일본군이 아주 강제적으로 이제 이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처음으로부터 이제 교류를 하게끔 문호 개방을 하게끔 이런 식으로 의도를 한 거죠. 아주 전략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영종도에 상륙하여 약탈을 저지르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자행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운효 사건이고요. 당시의 상황이 기록으로도 남겨져 있는데요. 이 지점에 왔을 때는 사실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이 나라의 문을 잠그고 꽁꽁 걸어 잠그고 있을 수만은 없겠다. 뭐 이 총구가 간자놀이에다가 이렇게 겨누는 것처럼 굉장히 어떤 위협을 느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그 일본하고의 조약을 체결한 것은 우리가 서로 간의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이 조약을 체결했다기보다는 이게 일본의 약간은 강압적인 그래서 굉장히 불평등하게 조약이 체결했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강화도 조약이자 우리나라의 첫 문호 개방의 처음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체결 내용을 보게 되면 조선의 대표 신헌과 뭐 이 신헌에 대한 인물을 물어보진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 문제로 출제될 때 저게 이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조선에 대한 청해 종주권을 부인한다. 첫 번째, 청해 종주권을 부인한다.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게 1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 조약마다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불평등한 조약이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 숨은 의미가요. 청으로부터 독립된 국가다, 자주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안에 이렇게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전부터 아주 친밀하고 가깝게 교류를 맺어왔었던 청나라를 좀 약간의 거리감을 둬야 됐기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 침략하기가 좋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관에 조선은 청으로부터 자주국이다라고 하는 저게 이제 1관에 명시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산과 원산, 인천에 계양장을 설치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 여기서 약속을 할 때는 부산 이외에 두 곳을 협의하에 의해서 두 곳을 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거는 이후에 원산과 인천을 여는 데는요. 우리하고의 어떤 협의 없이 일본이 강압적으로 연 측면이 있습니다. 역시 불평등한 조약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부산 일대에 항구를 열게 되는 거는 우리로부터 좋은 어떤 양질의 곡물 같은 것들을 쉽게 일본으로 빠져가는 루트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또 인천 같은 경우는 우리 한양하고 당시에 이제 정치적으로 간섭하기가 좋은 위치에 있는 인천으로 들어왔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사실 굉장히 위협적인 지점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안 측량권을 허용한다라고 했는데 해안 주변부를 측량한다는 거예요. 저걸 마음대로. 근데 사실 어디까지 배가 정박해서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저 주변부를 측량한다는 거 역시 우리 영토를 쉽게 침해할 수 있는, 침탈할 수 있는 그런 위협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해법권을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자, 다스린다. 그런데 그 다스리는 범위 바깥에 법이 있다는 뜻이에요. 항구를 열게 되면 저희 항구에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일본인들이 뭔가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들에 대한 처벌의 그 재판권이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 이야기는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자국민들에게는 약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조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일본에 아주 유리한 쪽으로다가 저렇게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이 성격은요. 자, 성격은 잘 보시는데요.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지만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문호 개방을 하게 되면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문호 개방을 하게 돼요. 근데 미국 역시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저 운효 사건처럼요, 똑같이 저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별로 이렇게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미국한테 당한 저런 뭐 문호 개방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시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약의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국으로부터 배운 내용을 우리에게 많이 써먹습니다. 자,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고요. 한편으로는 이 강화도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근대적인 어떤 문물들이 또 많이 들어오는 어떤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출 자료인데 여러분들 요게 이제 시험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용을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강화도 조약을 딱 한 번 맺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이후에 부속 조약을 계속해서 맺습니다.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조일, 수호, 조교. 자, 우리가 여러분 조일, 수호, 조교는 다른 말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해요. 강화도 조약의 다른 말이 조일, 수호, 조교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부록이 나오네요. 부록. 걔 한 장에서 일본 화폐의 유통이 허용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경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일본 외교관의 여행이 허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일본 상인의 활동의 범위를 심리로다가 제한을 한다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쓰거든요. 간행이정 심리. 일본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항구 주변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심리 밖을 벗어나면 안 되는 저런 이제 제한 무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류지 무역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들의 통제 범위를 우리 내륙 안쪽 깊숙하게 들어오지는 못하게 했던 거예요. 초반부에는. 그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데 자, 강화도 조약. 요거 앞에 거는 안 까먹습니다. 요 강화도 조약의 내용. 자, 자주국이다. 부산 외에 2개 항구 연다, 해양 측량권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취해법권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부록인데요. 부록은 일본 외교관이 오면 이 외교관은 일본 화폐를 가지고 쓸 수 있죠. 물건을 살 수도 있고요. 뭐 먹을 걸 사 먹을 수도 있고요. 일본 외교관이 여행을 온다. 여행을 오면 뭘 들고 다닌다? 일본 화폐를 들고 다닌다. 근데 어디까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간행이정 심리. 요렇게 그냥 연결을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여러분들 암기하시라고 제가 조금 연결고리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일본 외교관 여행을 허용하게 되는데 뭘 들고 다닌다? 일본 화폐 들고 다닌다.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다? 간행이정 심리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상인들의 활동 범위를 정해 놓은 거지만요. 그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조일 무역 규칙이에요. 규칙. 우리가 다른 말로 조일 통상 장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항구를 열었어요. 그러면 저 연 지역에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상거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문호 개방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의 규칙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요런 게 들어가요. 양곡, 아주 좋은 양질의 저런 쌀이나 잡곡 같은 것들이 무제한으로 유출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일 무역 규칙 역시 우리한테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인데요. 2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혀 제약을 걸지 않았다. 양곡을 무조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도 제약을 걸지 않았어요.
얘는 무제한 유출이고요. 이거는 무관세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외국에서 뭐 샷땡이라든지 뭐 루땡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값이 엄청나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막 이렇게 사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관세가 붙는 거죠. 우리나라의 상업을 우리나라 장인들이 만드는 우리나라의 국산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어느 정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으로부터 들어오게 되는 이런 상품, 일본으로부터 수출입되는 저런 상품들이 관세가 하나도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권에 대한 타격을 입힐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런 표현만 들었을 때는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여기 한 파트만 넘기시게 되면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대 파트는 그냥 순서대로 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조일, 수호, 조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부록은 이 외교 간의 여행 떠올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규칙이 있습니다. 통상장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저 규칙은 무제한으로 나가는 거고요. 무관세입니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 불평등하게 맺은 조약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83년이 되면요. 1883년이 되면 개정합니다. 이거 뭐의 개정이냐면 요거 개정이에요. 조일 통상장정 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관세를 설정해요. 관세를 설정한다. 자, 그리고 최혜국 대우를 규정하게 됩니다. 저거 최혜국 대우는요, 우리가 미국하고 조약을 맺은 거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개정통상장정에 들어온다는 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무관세였던 것을 관세로 설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제한으로 양국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방공령을 규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거는 일본하고의 어떤 조약이 너무나 불평등했다라는 것을 조금 고쳐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곡식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잘 안 되면, 이게 농사가 잘 안 되면 저거를 무제한으로 나가던 곡식을 한번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공령이라고 하는 규정이 들어오게 돼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공령을 시행하기 전에 1개월 전에 지방간이 미리 저거를 통보해라라고 하는 어떤 부속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걸 미리 이야기하는 이유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겠죠. 제가 미리 암시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그래서 요거와 그 다음에 개정 요거를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적이자 불평등한 조약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일본하고 맺은 강화도 조약을 떠올리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열강 이런 표현이 붙으면 자, 교재에 먼저 요 성격부터 정리할게요. 서양국가 서구열강하고 맺은 최초의 근대적이자 불평등한 조약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미 얘기하는 거예요. 조미 수호통상조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1882년. 자, 이제 그 당시에 배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1차 수신사, 2차 수신사 이렇게 수신사들이 파견을 해서요. 이후에 조약에 대해서 이걸 서로 다시 협의하고 논의하는 이런 수신사들이 파견을 하게 돼요. 근데 당시에 자, 줄 치실게요. 2차 수신사로 파견이 됐었던 이 김홍집이라고 하는 인물이 당시 일본에 머물러 있었던 그 황춘셴이라고 하는 외교관이 있어요. 그 외교관하고 서로 주고받은 편지글을 묶은 것이 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저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중국 외교관 황춘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너희 나라에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러시아다. 근데 이거는 중국한테 위협이 되거든요, 이 러시아가. 근데 너희 나라가 이 러시아한테 굉장히 위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국하고 친해지고 일본하고 맺고 미국하고 연결해라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조선책략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읽어보면서 당시 우리가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하고의 교류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선 사회에 막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청나라의 알선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이제 같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결국 미국하고 이 수호통상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 앞에서 강화도 조약 때 맺었던 거랑 조금 색깔이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자, 보시면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거중 조정입니다.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A와 우리 미국과, 그러니까 조선과 미국하고 우리가 서로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한 나라가 C로부터 타격을 받거나 침입을 받게 되면 도와주겠다, 서로 조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가 일본한테 침탈당하고 국권 피탈당하고 할 때 도와주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국제적인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그리고 국력이 약한 나라로서는 사실 이런 조약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이후에 우리가 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평등 조약이 들어가 있는데, 자, 요거 볼게요. 최혜국 대우.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82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서 보실 게, 우리 아까 83년에 개정통상장정, 이 개정통상장정에서 일본하고 맺은 이 개정통상장정에서 여기에서 무관세였던 것이 관세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무제한으로 곡식이 나갔던 것이 곡식을 막아주는 방한국령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도 미국하고 이렇게 조약을 체결하면서 무언가 여기 안에서 이제 깨달은 바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영향을 사실 여기서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하고의 조약에요, 이런 게 들어가요. 관세, 거중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갑니다. 최혜국 대우. 그런데 이제 저 최혜국 대우는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의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저런 것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최혜국 대우는 너무너무 우리한테 좀 뼈아픈 그런 조약이었다. 이게 뭐냐면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손 안 대고 코 푼다. 지금 이 지점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랑 맺었을 때 여기에 설령 조약 내용 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후에 어떤 나라와 좋은 조약을 맺게 되면 그 좋은 혜택은 미국이 그냥 자연스럽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푼다. 최혜국 대우입니다. 최혜국 대우. 그래서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랑 이 개정통상장정을 체결하게 되면서 관세랑 방공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쪽의 입장에선 좋은 걸 가지고 왔지만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최혜국 대우가 적용이 돼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 역시 이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면서 내지 안까지 원래 우리가 간행이정 심리 안으로 일본 상인들이 심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묶어놨잖아요. 근데 이거의 적용으로 인해서 일본 상인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내지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후에 뭐 관세도 부과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중조정, 최혜국 대우, 관세 부과, 이런 내용이 나오면 미국 조약이에요. 미국하고의 조약.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 이후에 우리 뭐 항상 일본하고도 조약 맺고 뭐 수신사 파견하고 했던 것처럼 미국하고 조약을 맺고요. 이 보빙사라고 하는 사절단으로 미국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빙사가 다녀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설치되냐면 유경공원. 이게 보빙사가 1883년에 이렇게 다녀오게 돼요. 그래서 요게 1800 이후에 1884년에 좀 적을게요. 농무, 목축, 시험장. 그래서 왜 여러분들 뭐 우리 뭐 샐러드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시범 농장을 이때 마련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1886년 무렵이 되면 근대식의 교육을 하게 되는 저런 학교 같은 것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보빙사라는 사절단이 다녀서 보고 배운 거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근대적 시설물들을 많이 이렇게 열게 한 겁니다. 설치한 거죠. 유경공원이나 농무목축 시험장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프랑스 볼게요. 이어서 여러분 뭐 러시아나 프랑스 다른 나라들하고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프랑스가 비교적 굉장히 늦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86년인데요. 문제가 뭐겠어요? 흥선대원군 시기 때 우리 뭐 병인 박해라든지 이런 거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 포교 문제 때문에 좀 늦어졌다는 거.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늦게 조약이 체결됐다가 천주교 포교의 자유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면서 이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좀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밑줄은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 우리 측 대표 신원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나온다고요. 그래서 신원이 누구인지는 물어보지 않지만 저 인물이 나오게 되면 강화도 조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네, 힌트는 더 줍니다. 운효 사건 빌미로 일본이 요구했다더군. 자, 여러분 제너럴 셔머노 사건 이게 뭐예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 병제 병오신 요거는 신미양요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근히 또 제너럴 셔머노랑 막 운요랑 막 이런 게 헷갈리실 텐데요. 그거 다시 한 번만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요거 운요 사건은 강화도 조약. 자,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개정통상장정이죠. 강화도 조약이 아니라 개정통상장정이고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부임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거는 곧 배울 겁니다. 1차 한일협약이고요. 자, 그 다음 3번. 외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라고 했는데 최혜국 대우를 처음으로 이렇게 최혜국 대우가 나오면 이거는 미국하고의 조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자, 그 다음 이제 4번 보시면 부산 외에 두 곳에 개항장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어디요 개항했다고 여러분? 부산, 원산, 인천 이렇게 세 군데를 개항을 하게 됩니다. 부산, 원산, 인천 세 군데 개항한다고요. 자, 5번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여 부당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요거는 이제 을산늑약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우리 42로 들어갈게요. 개항 이후의 개화정책과 위정석사 운동인데요. 그럼 이제 이거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개항을 항구의 문을 열려고 하는 그 지점으로 다시 가볼게요. 그때 갔을 때 한쪽에서는 개화하자, 오케이 라고 하는 저런 개화 정책에 지지를 표하는 통상 개화론자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 반대편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올바른 거 유지하고 우리의 뭐 신념, 사상 이런 거 유지하고요. 사악한 것을 배척해야 된다. 서구의 것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 배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위정척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두 가지의 흐름의 갈래로 그러니까 개항을 하고 다른 나라 조약을 하는데도 내부에 이런 어떤 통합이 되지 않는 여러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들었다는 거죠. 왕의 입장에서도 사실 쉽지는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개화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개화 세력은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가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온건개화파가 급진개화파로 나뉘어지게 되는 시점은 82년에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둘로 갈리게 됩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 개화파들의 세력은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 조선 후기에 북쪽에 있는 것을 배워야 된다. 뭐 이들 오랑캐라고 치부하지 말고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우리가 학습하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북학파의 계열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반면에 이쪽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쪽은 이 위정척사는요. 이쪽 북벌파. 북쪽 오랑캐를 쳐야 된다라고 하는 북벌 쪽의 입장에 있었던 그런 세력의 입장에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로 들어가서 보는 요 시작점은요. 이렇게 개화의 세력들 중에서도요. 천천히 가자 온건개화파.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개화 못한다라고 하는 빠르게 가자라고 하는 급진개화파로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고종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개화의 정책에 좀 지지를 표하면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끌고 가게 되는 그런 부류라면요. 이게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탁 터지게 되면서 개화를 했던 그 흐름이 다시 다 무산이 되면서 거꾸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는 개화 못한다라고 하면서 저 개화 세력 내부에서 급진적 성향의 개화 세력이 빠져나오게 돼요. 이게 바로 급진개화파예요. 그래서 시점은 저렇게 온건파와 급진파가 나뉘게 되는 시점은 이모군란 이후에 나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요걸 아시고 이렇게 넘어갈게요.
온건계합파, 급진계합파. 대표적으로 온건계합파는 김홍집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어윤중, 김윤식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동도서기론. 자, 동쪽에 있는 도는 그대로 두되 서양에 있는 기술만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그래 좋은 거 안다. 그럼 그 기술력만 받아들이고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사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우리의 기본적인 체제, 정치적 시스템 그리고 왕을 주축으로 하는 이런 군주제 이런 것들은 유지다. 이런 입장이에요. 점진적 개혁. 자, 근데 이제 급진계합파가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이런 인물들이에요. 문명개화론에 기반을 뒀다라고 했는데 요거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서도, 서기. 서양의 도, 시스템, 체제, 정치체제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요. 서양의 기술력은 물론이고 다 가지고 이걸 본받고 배우고 습득한다. 이게 바로 이제 문명개화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쪽은요, 여러분 롤모델로 삼는 개화의 모습은 친청이요. 청의 개화의 모습을 롤모델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 쪽하고 이렇게 협력 관계로 가는 거고요. 이쪽 급진개화 세력은요. 주로 이제 청나라하고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사대한다든지 청나라의 것을 좀 완만한 이런 개혁 정책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쪽은 일본 쪽의 입장. 여러분 이 지점에서요. 뭐 일본 쪽의 어떤 뭐 개화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해서 뭐 여기서 친일파 그런 지점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 친일파, 이광수 이런 계열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저런 어떤 개화 세력들이 나뉘어져 있었고 초기에 어떤 개화의 흐름이 있었느냐 이제 살펴보게 되면 통리기 무화문이 설치가 됐다. 1880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화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개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통리기 무화문의 설치였어요. 그래서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다. 통한다, 외국과 통한다, 뭐 통역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통한다, 통리기 무화문. 그래서 군국의 기밀과 일반 정치를 총괄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의정부를 가지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 새롭게 달라지고 있는데 그리고 일본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려면 뭔가 새로운 그걸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겠죠. 그게 통리기무화문이었고 요 밑에 아래 12사를 두어서 사대사, 외교를 담당하는 교린사, 군사를 담당하는 군무사 이런 관련 업무들이 쫙 이렇게 분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존의 오군영. 여러분 이 오군영이 뭐냐면 훈련도감을 포함해서 나중에 이제 어영청, 총유청, 수어청, 마지막에 금이영까지 해가지고 이 조선 후기의 오군영 중앙군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옛날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통폐합합니다. 두 개로요. 그래서 이영으로다가 통폐합을 해요. 무이영, 궁궐을 방어하는 무이영, 그다음에 수도를 방해하는 장어영. 그리고요 저거랑은 별개로 별도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요. 신식군대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별기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 별기군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일본식의 아주 근대식의 이런 제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교관이 와가지고 훈련도 해주고요, 시켜주고요. 너무 이게 차별구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어떤 신문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 항상 그 이양법 뭐 이 얘기할 때도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좋은 기술력과 좋은 어떤 것이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게 똑같은 혜택을 보이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혜택을 받고 있으면 누군가는 또 차별받는 존재들이 소외되고 차별받는 존재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별기군한테만 아주 새로운 신식의 어떤 것들을 무장하게끔 하고 기존의 오군영은 차별을 받았던 거죠. 급료도 밀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시설들이 쏟아지듯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83년에 쏟아지듯이 나옵니다. 83년. 그래서 기기창 근대 무기 제조 공장이고요. 방문국 문자를 찍는다 인쇄 담당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화폐를 발행을 하게 되는 쩐환국이에요. 그리고 광해군을 뭐냐면 널리 은혜를 베풀다 은행입니다. 이게 시점은 얘만 혼자 있는 1885년인데 요게 나중에 명칭이 제중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다. 바로 이름이 바뀌어요. 제중원. 그래서 이런 근대 시설이 많이 설치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절단들 가죠. 이거를 협의 보러 갑니다.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고요. 1차 수신사 김기수가 파견이 되고요. 2차 수신사 너무 잘 나옵니다. 김홍집이 가서요. 당시에 일본에 가서 누구 만났다? 황춘시엔 만났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았다. 뭐를? 조선 책략을.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거는 뭐냐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떠올리셔야 돼요. 82년에. 미국하고 연결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는 이모군란의 이후에 이모군란이 터지고 난 다음에 박영혀, 김옥균 등이 파견되는 또 3차 수신사가 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요거랑은 또 별개로 여러분 이제 조사 시찰단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제 시찰하러 가는 거예요. 일본의 근대식 무물을 이렇게 시찰하러 갑니다. 업무 분담을 해서요. 그래서 저거는 다른 표현으로도 신사유람단이라고도 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신사유람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면 뭔가 그냥 놀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게 공식적으로 일본의 근대 문물을 시찰하러 간다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비밀리에 암행어사의 형태로 파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개화하고자 하는 반대 여론들을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극렬하게 밑에서 이걸 반대하는 또 다른 그룹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위정척사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사시찰단 일본에 가는 거라면 요거는 중국에 가는 거죠. 이제 청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파견됐다가 1883년에 뭐 만들었다? 요거 기기창 설립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근대 무기 제조하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미국도 가죠. 미국하고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뭐 민영이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명성황후 조카 뻘이에요. 민영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구미 사절단이고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 문물들을 시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거요. 여러분 연도가 그러니까 제가 연도를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도를 뭐 달달달 암기해라.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2년에 미국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제 조약을 맺었으니까 여기 이제 답방의 형식으로 뭐가 간 거냐면 보빙사가 갔다고요. 근데 이걸 같이 연결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84년에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농무목축 시험장 같은 거 만들고요. 그 다음에 86년에 근대식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을 만들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는 저렇게 열심히 정부가 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개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그룹이 있었다. 그게 이제 1860년에는요. 흥선대원군 시기잖아요. 1863년 흥선대원군이 63년에 실권을 잡고 그리고 73년에 하야를 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 시기예요. 그럼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양료, 서양의 오랑캐들이 일으킨 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인양료, 신미양료 이런 데 이양선이 막 출몰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위정척사파는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 척화주전론. 우리가 신미양요 끝으로 뭘 세웠냐면 척화비를 세웠잖아요. 척화비 세우고 척화화의를 배척하고 싸워야 된다. 척화주전론.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었냐면 이항로, 기정진 이런 인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절대적으로 흥선대원군의 외교 방침을 지지해줬던 사람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 1870년에 가게 되면 이슈가 뭐냐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1870년대 가면 이슈가 뭐냐? 그러면 요때는 이슈는 강화도 조약이에요. 운여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도 통상 개화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엉겁결에 얼떨결에 일본한테 문을 열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요때 이제 어떤 주장이 나오게 되냐면 외양 일체론 그리고 뭐 통상 거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항 반대론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요거 이제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최익현이에요.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지지해줬던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경복궁을 중건하면서부터는 흥선대원군에게 막 반대를 하면서 이제 그만 내려오시오 막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최익현은 외양 일체론 뭐냐면 외놈이나
외놈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이 강화도 조약을 하려고 맺으려고 오는 이 일본 놈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놈이나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다. 같은 뭐 부류다라고 하면서 이걸 절대적으로 반대했던 게 최익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지점에서요. 만약에 이거를 이 주장을요. 이렇게 바꿔서 쓰면 틀려요. 외양일체론이 1860년대 상황으로 여기에 들어가면 틀리는 게 됩니다. 왜냐면 이때 이제 이 강화도 조약에 맞춰서 이렇게 최익현이 주장한 게 외양일체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80년대로 가볼게요. 1880년대 가게 되면 이슈가 뭐냐면 이때 시기 때 이슈는 조선책략의 유입이에요. 2차 수신사로 갔었던 김홍집이 가지고 왔던 저 조선책략을 보고 당시에 난리가 납니다.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상소가 올라오게 됩니다. 영남에 있는 만인 유생들이 상소를 올린 거예요. 이만손이 주축이 돼서 뭐 이 인물뿐만이 아니라 뭐 홍제학 이런 인물들도 이제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요. 뭐 여러분들 안에 자료가 있으니까 교재 안에 자료가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안에 자료를 보게 되면 내가 조선책략을 읽어보니 이게 머리가 막 꼿꼿하게 서고 내가 막 이거 간이 떨린다 막 이러면서 이거 맺으면 안 된다. 절대로 맺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이 상소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우리는 뭐 중국이랑 친한데 뭘 더 친해질 것이 있냐.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의 옛날 관계를 모르냐.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 침입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질이나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이랑 맺으면 안 된다라든지 이제 이런 하나하나 내용을 다 반박하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1880년에서 189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이 지점이 되면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를 막 점차적으로 이렇게 침략하려고 하는 이제 일본의 움직임이 보이게 되면서 이때는 이들의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 의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정척사파의 어떤 계열에서 이렇게 의병운동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한쪽의 축으로는 개화 세력이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이 개화 세력들 여기는 이제 위정척사파 세력이잖아요. 근데 이 개화 세력들이 이렇게 쭉 우리 쪽에 정부의 개화의 정책을 지지하게 되는데 그 개화의 흐름이 1882년에 이모군란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 개화가 한번 이제 주춤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본론은 보게 될 건데요. 요때 이렇게 주춤을 하게 되면서 개화의 세력이 기존의 원래 개화 세력이었는데 개화파였는데 이게 둘로 갈리게 된다. 정부 쪽을 지지하는 온건파와 그 다음에 일본을 롤모델로 삼고자 하는 급진파 이렇게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급진파 세력들의 나중에 이제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 그런데 이제 요 계열은 뭘로 결국 연결이 되냐면요. 애구 계몽 운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즉 뭐냐면 이쪽은 직접 싸우자라고 하는 의병 쪽의 계열이라면요. 이쪽 같은 경우는 실력을 키우자. 그래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제도만큼 우리도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애국계몽운동 계열로 연결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항일 의병이 연결된다는 거. 의병은 또 파트 들어가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서술형 평가의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밑줄은 이 기구는 변화하는 국내 정세에 대응하고 개화 정책을 총괄한다, 왜국하고 통한다. 제가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80년에 설치됐고요. 소속 부서로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4대사 교린사 이거 뭐예요? 통리기무함은 자, 1번.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을 독립시켰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가보개혁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2차 가보개혁. 자, 2번. 미국하고 합작하여 한성 전기회사를 설립하였다. 전기회사를 설립하는 거는 요거는 대한제국기로 들어갑니다. 요게 아니고요. 자, 3번. 오근영을 이영으로 축소하고요.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당백, 상평통보에 100배의 가치를 띠는 당백전을 주조하였다. 이거는 흥선대원군이죠.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자, 5번.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하고 외국어 학교 관제를 마련하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가보개혁기 때 배우게 될 겁니다. 2차 가보개혁기 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다음 강의 주제는요. 이어서 근대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